자, 21번 보겠습니다. 부품이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틈새도 생기기도 하고 죬새도 생기기도 한대요. 그러면 중간 끼워 맞춤이 되겠죠. 우리가 끼워 맞춤이 세 가지가 있는데 헐거운 끼워 맞춤과 억지 끼워 맞춤과 중간 끼워 맞춤 세 개가 있습니다. 표준 끼워 맞춤은 없고요. 헐거운 끼워 맞춤은 축과 구멍을 조립했을 때, 두 부품을 조립했을 때 항상 틈만 생기는 경우, 빈틈이 계속 생기는 경우가 헐거운 끼워 맞춤이죠. 그리고 억지 끼워 맞춤은 죬만 생기는 경우, 계속 틈이 생기지 않고 조임만 생기는 경우, 이게 중간, 기능의 역할, 상황에 따라서 틈이 생기기도 하고 조임이 생기기도 하는 경우는 중간 끼워 맞춤, 이렇게 판별을 합니다. 네, 문제에서는 중간 끼워 맞춤을 물어봤으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표면의 결 도시기호에서 가공에 의한 컷의 줄무늬를 물어봤죠. 그래서 줄무늬가 여러 방향으로 교차하거나 또는 무방향이다 라고 했을 때 기호는 어떻게 되냐. 무방향은 M자로 표현하죠. 근데 우리가 표시기호에서 이렇게 표면이 있다고 했을 때 면의 표시기호를 이렇게 삼각형, 오른쪽이 삐져나온 삼각형 이렇게 표시를 하죠. 면의 지시기호인데요. 이 지시기호의 표면의 줄무늬는 어디다 표시하냐? 여기다 표시하죠. 그러면 이 해당하는 게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C라고 하는 표현은 동심원인데요. 이렇게 결을 만드는 거고요. 나이테처럼요. 무방향은 방향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결을 만드는 것이고, R이라고 하는 건 방사상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만드는 것이죠. X는 두 방향이 이렇게 교차하게 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의 줄무늬, 기호가 꼭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도면에서 어떤 경우에 해칭을 하는가? 우리가 단면을 할 때 해칭을 하죠. 도형의 단면을 할 때. 그래서 해칭이 없는 곳은 잘려지지 않은 면, 해칭이 있는 곳은 잘려진 면. 그래서 절단 단면을 표시할 경우에 해칭을 합니다. 또는 다른 것도 있죠. 해칭 대신 이렇게 색칠을 하면, 아예 색을 이렇게 칠해버리면 이걸 스머징이라고 하죠. 스머징. 내부 형상을 이렇게 색칠해서 단면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기계제도에서는 해칭과 스머징을 많이 사용하죠. 25번 보겠습니다. 최대 실체 공차 방식을 어떻게 나타내느냐를 물어봤어요. 먼저 최대 실체 조건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가 기하공차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기하공차가 있는데 그중에 원통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통이 진짜 원통이 되려면 어디까지를 인정할까? 내가 가상의 원을 그려서 원통이 이 원 안에 들어오면 원통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최소로는 이 원통 안에 들어오는 사이즈에 맞으면 이 원통을 파이 50이라고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기하공차나 아니면 치수공차의 개념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기하공차의 원통도라고 하면 빨간색 제품, 우리가 텀블러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이걸 100만 개 만드는데 100만 개가 다 똑같이 빨간색 크기로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많이 커져봤자 파란색까지 커지면 허용을 하고, 가장 많이 줄어봤자 검은색까지 줄면 허용을 하겠다. 그건 다 파이 50짜리 진짜 원통이, 고든 원통을 가진 축의 기준으로 해서 원통으로 이제 기하공차를 규제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최대 실체 공차 방식이라고 하는 건, 아래를 봅시다. 최대 실체 조건. 형체의 크기가 부피가 최대를 가질 때, 부피가 최대를 가지려면 여기 예를 드는 걸로 보면 파이가 지름이 가장 클 때가 최대 부피를 가질 때죠. 그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실체 조건이라고 하면 부피가 가장 클 조건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표시하느냐? 기하공차 우리 기입 틀 있죠? 기입 틀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축도 얘기하면 0.01 동심도, 그리고 데이텀을 A 줬는데, 우리가 최대 실체 조건을 어떻게 기입하냐면
기하공차 공차값 치수 뒤에 동그라미 M자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기호를 보고 동그라미 M자를 보고 최대 실체 공차 조건을 이야기하는구나. 이 기하공차는 부피를 최대로 가질 조건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보기가 바로 1번 보기가 되겠네요. 공차 부치 형체에 작용하는 경우 공차값 뒤에 기호를 붙인다. 이게 공차값이죠. 그 뒤에 붙인다. 참고로 최소 실체 조건도 있습니다. 부피가 최소를 가질 조건. 이때는 동그라미 L자를 공차값 뒤에다 붙여줍니다. 30번 보겠습니다. 가늘고 긴 일감을 공작물을 정확한 치수로 깎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반의 부속 장치를 물어봤어요. 우리가 가늘고 긴 공작물이라고 하면 파이가 작고 길이가 긴 공작물인데, 이런 공작물의 특징은 이렇게 척에다 이렇게 물려놓으면, 얘를 이제 척에다 물려놓고 회전한다고 해봐요. 회전하면 얘 자체에 무게가 있어서 얘가 막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쵸? 휘어진 상태로 돌게 됩니다. 미세하거나 아니면 크게 돌게 돼요. 이 상태에서 바이트를 들이밀어서 깎는다 그러면 분명히 치수 오차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방지해 주기 위해서 중간 부분에 이제 방진구라고 해서 뭐 삼접 방진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방진구를 올려놔서, 자중이라고 하면 이 자체의 무게, 공작물의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무게로 휘어지는 걸 방지해서 치수 정밀도를 높이는 부속 장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얘가 방진구가 되겠습니다. 방진구. 그래서 고정 방진구가 있고 이동 방진구가 있죠. 그래서 고정 방진구는 조가 물리는 곳이 3개, 이동 방진구는 공구대 위에 올려놔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고정해 주므로 조가 2개.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34번 보겠습니다. 절삭 속도가 126m/min이시고 커터 날수 8개, 지름 100mm, 날당 이송을 0.05mm라 하면 테이블의 이송 속도를 물어봤어요. 이송 속도. 우리가 이송 속도 구하는 공식은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F는 FZ 곱하기 Z 곱하기 N이죠. 그쵸? 여기서 FZ라고 하면 날 한 개당 이송. 밀링 커터는 날을 여러 개 쓰니까 날 한 개당 이송을 이야기하죠. 0.05가 되겠습니다. 다음 Z, 날의 개수 8개가 되겠죠. 다음 N, 회전수인데요. 지금 문제에서는 회전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쵸? 그럼 이걸 어디서 해야 되냐? V는 1000분의 파이 dn, 여기 회전수가 들어있죠. 이 회전수로 정리를 합니다. 그럼 파이 d분의 1000V겠죠? 여기 해설에 V가 빠졌네요. V를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타가 있어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1000 곱하기 절삭 속도 V는 126m/min이십니다. 그리고 파이는 계산기 파이를 써도 되고 3.14를 값을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D라고 하는 건 어떤 지름이죠? 네, 공구의 지름 100mm. 계산해 보면 약 401.07이 나오죠. 이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죠?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계산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약 160.4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근사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절삭 공구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절삭 공구의 구비 조건이라고 하죠. 절삭 공구의 구비 조건은 선반기능사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공구라고 하면 칼날을 이야기하죠. 그럼 칼날을 기본적으로 공작물보다는 강도가 세야겠죠. 그쵸? 그리고 인선이라고 하는 날끝이 마찰열로 인해서 온도가 엄청 올라가게 되겠죠. 약 1200도에서 크게 순간 온도는 3000도까지 올라간다고도 합니다. 그걸 버텨야 하기 때문에 고온 경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온 경도라고 하면 온도가 올라갔을 때 경도를 유지하는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마멸성, 마멸에 견디는 성질이 커야겠죠. 그리고 충격에도 잘 견디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성이 작어가 아니죠. 작아죠. 맞춤법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보호를 위해서 인성이 작게 되면 인성의 반대말이 취성이에요. 인성이 작다는 건 취성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인성이 작다는 건 깨지기 쉽다는 얘기와 같죠. 인성이 작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인성이 커야 합니다. 질긴 성질이 커야 합니다. 그래야 충격에도 잘 견디고 내구성이 올라가게 되겠죠. 4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만능 밀링에서 기어를 절삭하려고 하는데 이 원형 공작물을 분할 가공을 해서 기어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기어 2수가 127개래요. 우리가 분할대를 이용한 분할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직접 분할법 대표적으로, 그리고 단식 분할법, 그리고 차동 분할법,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복식 분할법은 없습니다. 외워야 될 건 이 3가지인데요. 직접 분할법은 24의 약수, 24로 나눠지는 수만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의 약수라 그러면 24, 12 여기 있네요. 24, 12, 8, 6, 4, 3, 2 이렇게 24의 약수, 이런 등분들이 가능합니다. 되게 단순하죠. 이 이외의 등분들, 예를 들어서 9등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직접 분할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할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분할법이 이제 단식 분할법입니다. 40분의 1 회전해서 이 회전수로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죠. 이제 단식 분할법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27개 같은 경우, 특수한 숫자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일 복잡한 차동 분할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을 할 수 없는 61등분 이상 또는 소수나 특수 숫자들 같은 경우에는 차동 분할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직접 분할법은 24의 약수로 등분하는 것이고, 그걸 넘어가면 단식 분할법을 하고, 단식 분할법에서도 61등분 이상으로 올라가면 차동 분할법까지 간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7개는 61 이상이고 특수한 숫자니까요. 그럼 39번 보겠습니다. 탭의 파손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탭이라고 하면 암나사를 내는 공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탭은 우리가 이렇게 구멍이 있다고 하면 단면도를 한번 그려보죠. 탭 공구를 이용해서 암나사를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근데 이 탭이 이렇게 경사지게 들어가는 경우, 들어가다가 부러지게 되겠죠. 계속 억지로 집어넣게 되면요. 그리고 지름의 구멍이 너무 작은 경우, 이 구멍이 너무 작은데 억지로 탭을 집어넣게 되면 탭이 또 부서지게 됩니다. 탭 공구가요. 그리고 적합한 핸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탭 가공하는 공구는 이렇게 생겼고, 이걸 잘 돌려주기 위해서 탭 핸들이라고 하는 이렇게 막대기로 생긴 탭 핸들을 이렇게 돌립니다. 이걸 탭 지름에 맞지 않게 할 경우 헛돌게 되겠죠. 또는 과하게 돌게 돼서 적당한 힘을 줄 수 없게 돼서 탭이 파손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탭이 다 뚫렸음에도 계속해서 집어넣게 되면 탭이 결국에는 부서지게 되겠죠. 그래서 구멍 밑바닥에 탭의 끝이 닿았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탭이 부서지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꼭 유념하셔서 탭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40번 보겠습니다. 연성재료를 절삭할 때 유동형 칩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알맞은 것은, 유동형 칩은 절삭 조건이 가장 좋을 때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절삭 깊이가 작고 절삭 속도가 빠르고 경사각이 크고, 경사각이 크다는 얘기는 칼날이 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칩이 원활하게 잘 깎여 나갈 때 유동형 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 해당하는 게 바로 1번이 되겠네요. 절삭 깊이가 적고 절삭 속도가 빠를 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속 절삭은 안 되죠. 깊이가 커도 절삭 저항이 크므로 유동형 칩이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점성이 큰 가공물을 절삭하면 열단형 칩, 경작형 칩이 발생하게 되죠. 매진 재료, 취성이 큰 재료를 절삭하면 균열형 칩이 발생하게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